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은 무시된 경고, 성장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1970년대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 70년대가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트남전 반전운동, 민권운동, 그리고 전 세계적인 6.8 혁명 등을 거치면서 선진국 내부나 후진국에서도 보다 평화롭고 보다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과 시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은 좌초되거나 무시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트남 전쟁 패배에 대응한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의 미소 미중 화해 및 군비 통제, 이 시도는 닉슨이 갑자기 사임하면서 사실상 지연되거나 흐지부지 돼버렸죠. 또 1973년에 석유 쇼크를 계기로 이른바 자원민족주의라는 게 나오면서 제3세계의 자원을 가진 나라에서 우리 자원값을 제대로 받자라는 요구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선진국 유주의 세계 질서가 아니라 제3세계들도 배려를 하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또는 새로운 국제 정보 질서, 이런 걸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진국에서도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 라고 했지만 결국은 80년대 이후에 실패했죠.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1980년대 중남미 부채 위기 같은 건데, 이게 서방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돌파했냐면 서방의 지배 세력이죠.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이 정부가 문제야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깎아내렸죠. 그러면서 금융화를 하면서 세계 경제를 다시 장악해 들어갔고, 신보수주의라는 것은 미국의 자유나 인권 이런 게 절대적 가치야,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군사력으로라도 박멸을 해야 돼 해서 군사화가 된 겁니다. 게다가 70년대에는 71년 그 베트남 전쟁 그 군사비 과용에 따른 달러 쇼크, 그러니까 달러의 금태환이 중지가 됐고, 또 73년도에는 석유 쇼크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세계 경제 정치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와중에 선진국 내부나 후진국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한 그것을 추구하는 행동이 선진국의 지배계층에는 바람직하기보다는 기존 체제에 대한 불온한 도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진압을 했어야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업계들이 돈을 모아서 국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 작업을 벌인다던가.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진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또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할 것 없이 인류 전체 그리고 지구 생태계와 관련해서 지구 생태계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예측이 나옵니다. 바로 1972년에 로마 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뭐냐면 인류가 대략 1770년대 이후, 그러니까 당시 따지면 200년 동안이죠. 이른바 산업화를 계속해왔는데 이게 무한히 지속될 수 없다. 왜? 지구 생태계가 이처럼 어마무시한 산업혁명은 대단히 많은 자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폐기물, 배기가스 이런 걸 배출합니다. 즉 지구의 생태계 용량이 무한한 산업성장, 경제성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지구 생태계는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에서는 지속 불가능하다. 아마도 100년 내에, 빠르면 50년 내에 물질 생산의 증대가 중지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구 성장도 줄어들 것이다. 지금부터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인류와 또는 생명 그리고 지구 생태계에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게 시급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구와 인류와 모든 생명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좌와 우, 남과 북의 차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맹목적 성장을 멈추고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지금까지 선진국 경제는 과잉 발전을 했다. 자원을 너무 수탈했다. 생태계 위기가 이미 왔다. 따라서 이제 경제는 무한한 확대가 아니라 균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로마 클럽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70년대에는 예를 들면 슈마허라고 독일 경제학자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도 냈어요. 이 책은 뭐냐면 첨단 기술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알맞는 적정한 기술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만 쓰자. 그래서 불교 경제학이라고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버마에 가서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고 그런 걸 생각했다고 그래요. 또 그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우리가 가진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냐, 양립 불가능하다.
존재를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모든 운동들이 80년대가 되면 다 잊혀지죠. 특히 이 선진국의 지배계층, 상층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잊혀지고 무시됩니다. 이 로마 클럽이라는 모임이 196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이탈리아의 기업인이자 어떻게 보면 사상가이고 사회운동가인 아우렐리오 페체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체예요. 이분은 1908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죽었는데 투리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피아트 자동차,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 이탈리아의 피아트 자동차가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피아트 자동차의 경영자로서 1930년대에는 중국에서 활동을 했고 2차 대전 중에는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다가 1년간 수감되기도 했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피아트 자동차의 중남미 지사장으로 아르헨티나에서 7, 8년 동안 활동하면서 중남미의 시장을 널리 봤대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사람은 2차 대전과 그리고 이 제3세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세계의 미래에 큰 관심이 많았고 이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러니까 대략 한 70년대까지 초까지 그러니까 1960년대 말까지 생각해왔던 지구의 미래가 그렇게 갈 것 같지가 않다 해서 MIT 대학의 시스템 역학그룹이라고 제이 포레스터라는 그 시스템을 분석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했어요. 실제로 연구한 사람은 이제 도넬라 메도스, 데니스 메도스라고 이 부부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노르웨이의 요르겐 랜더스라는 사람이 70년부터 72년까지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였는데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 뒤에 이제 책을 2번 더 냅니다. 1972년, 92년, 2004년 내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관심을 가졌으나 대다수 엘리트층에서는 무시와 비난과 조롱이 많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아우렐리오 페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81년도에 미래를 위한 100페이지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지구라는 게 굉장히 큰 줄 알지만 작다. 그래서 지구를 우주선 지구호, 스페이스쉽 얼스, 그러니까 그냥 우주를 떠다니는 조그만 그냥 배다 배. 이 지구라는 게 굉장히 작고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장의 한계가 나왔을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 성장의 한계가 물질적 성장이라는 신화에 저항하고 소비사회라는 주장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시도였지만 이 때문에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이단적이고 무책임하다는 평가와 함께 엄청난 항의와 비난을 받아야 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이 페체이 박사는 지금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환점이다. 지금이라는 것은 1970년대 초죠. 인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인류는 산업 문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넣었지만 중요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 힘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자제할 지혜나 정보는 매우 미흡하다. 물리적 힘은 있으나 정신적 능력은 대단히 미흡하다라는 얘기죠. 나아가서 우리들을 지탱하고 있는 지구 능력의 한계에 대한 우리의 무지는 놀랄만하다. 놀랄 정도로 무지하다. 나아가 모든 자원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이용하려는 우리의 탐욕 또한 놀랄만하다.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선진국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 즉 성장이 보다 많은 생산, 보다 많은 소비, 보다 많은 고용을 가져온다는 속임수 논리를 버리고 보다 나은 논리, 즉 모든 자원을 가장 적절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며 특히 인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인류가 해야 할 일은 지구 생태계의 능력 안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그리고 모두 화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당시 주류 학계 또는 정치 지도자, 경제계에서는 대부분 이 성장의 한계를 비난하거나 무시했다는 것이죠. 왜? 경제 성장을 하지 말자는 것은 특히 경제계의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를 하지 말아라. 자본 축적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제나 경제학의 목표는 이윤 추구, 자본 축적 때문이죠. 이 때문에 어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성장의 한계는 이거 웃기는 소리다. 현재 우리의 기술 또는 가까운 미래의 기술만으로도 100년 내에 150억 인구를 1인당 2만 달러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큰소리칩니다. 70년대 초이면 세계 인구가 40억이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보다 거의 4배 가까운 인구를 2만 달러면 그 당시 아주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선진국의 기술 수준과 시장 경제로 얼마든지 이 인류의 생활 수준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만 칸이라고 유명한 핵전쟁 이론가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경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슈마허나 또 뭐 이반 일리치 또는 에리히 후론 같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일반 사람들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 1969년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었죠. 이 버마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미소와 간의 군비 경쟁이 심했습니다. 이 군비 경쟁에 대해서는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사람도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군사복합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우탄트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동서간에 벌어지고 있는 군비 경쟁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오랫동안 지속된 분쟁들을 억누르고 전 세계가 새로운 협력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부터 앞으로 한 10년밖에 안 남은 것 같다. 10년이 지나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성장의 한계가 이 과학가 어떤 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과학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건 사실이에요. 그 뒤에도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결국은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기후위기라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987년도에는 유엔에서 브룬틀란트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성장할 수 있어. 지구는 넓어. 계속 성장을 해서 말하자면 인류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87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무한한 경제성이 되는 건 아니구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나온 지 20년 뒤인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환경개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 공업 개발하고 경제 성장하다 보니까 지구 생태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네. 온실가스니 뭐니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뭐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나 사실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냥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그것을 어떤 진짜 실존적인 위기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특히 유럽 같은 데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따라하는 척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이때 이 리우 환경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70개국의 과학자 1600명 그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102명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인류에게 보내는 과학자들의 경고라는 문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이 환경위기, 생태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그중에 일부분만 읽어보면 뭐냐면 한마디로 인간과 자연계는 바야흐로 충돌 과정에 있다. 즉 인간의 경제활동이 자연계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얘기죠. 인간 활동은 자연환경과 핵심 자원들에 심하게 그리고 대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입힌다. 이대로 나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 현 상황이 초래할 미래의 충돌을 피하고자 한다면 당장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92년부터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게 지구 생태계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무작정 경제 성장은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은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실 상식이죠. 현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위기. 하나는 기후위기, 또 하나는 핵전쟁 위기죠. 기후위기의 원인은 뭐냐? 바로 무한한 경제성장 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예를 들면 마이너스야. 또는 1%밖에 안 돼. 또는 4%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 물질적 복지의 기준인 것처럼 거기에 기대해서 생각합니다. 성장률이 낮으면 이게 안 좋은데 성장률이 높으면 좋아. 그리고 정치인들도 무슨 747이니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니 하면서 경제 성장이 마치 어떤 정치의 성공의 척도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문제인 건 아는데 근본적 원인이 바로 경제 성장에 대한 맹목적 추구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게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적 생산이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경제 성장이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것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이 경제 성장을 재는 척도인 GDP, 국내 총생산. 예전에는 GNP 그랬어요. 국민 총생산 했는데 이제 이 GDP라는 지표가 만들어진 게 대공황 때인 1934년이에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선진국에서는 자본가들은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만족하자니까 경제를 키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후진국에서는 우리도 가난해서 탈피해서 선진국처럼 잘 살고 싶어. 그러면 경제를 계속 키워야지 하면서 이 경제의 양적 확대가 그 사회의 최대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져보면은 이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나온 게 전 세계가 추구한 지 30년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로마 클럽이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경제활동과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쭉 컴퓨터 모형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길게는 100년, 짧게는 50년.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1970년부터 50년이면 지금입니다. 2020년쯤 되면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은 것이죠. 사실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책을 낸 사람들이 3명이라고 그랬죠. 도넬라 메도스, 그다음에 데니스 메도스, 그리고 이제 요르겐 랜더스라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성장의 한계를 얘기한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성장이 막 해가지고 자원이 고갈되는 것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이게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계속 기온이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스스로 자정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 하고 자원이 그걸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고 1972년에 초판을 낸 뒤 20년 뒤에 개정판을 냅니다. 성장의 한계. 근데 개정판의 부제가 뭐냐면 한계를 넘어서예요. Beyond the limits to the growth.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였는데 부제가 한계를 넘었어. 그러니까 이때 얘기는 뭐냐면 이미 72년도에 예견했던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 인간의 경제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80년대 말에 넘어섰어. 이미 인류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할 일은 뭐냐? 다시 그걸 되돌려야 돼. 지속 가능한 영역으로. 그래서 그 해에 리우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장의 한계팀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성장을 막 추구를 해.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초과했어. 경고등이 울렸어. 그러면 인류가 이건 아니구나. 경제활동을 좀 줄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 계속 노란 경고등이 빨간 위험등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성장의 한계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팀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이용해서 같은 결론을 내요. 그게 이제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인데 마티스 베커나게 이라는 과학자 팀에서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지구촌이 배출하는 배기가스 즉 이산화탄소를 모두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의 면적 이게 생태 발자국의 개념인데 이 팀에 따르면 지구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수준에 있었던 거는 1980년대까지다. 아마 1988년에 임계점이었던 것 같다. 이미 90년대가 되면 생태 발자국은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 그리고 1999년 현재로 따지면 인간의 자원 사용량은 지구 수용 능력의 120%가 됐다. 즉 20%를 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식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에서는 또 성장이 생태계를 해친다는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과학계 주류에서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계속 하다가는 무엇보다도 지구의 대기, 그다음에 물, 수질 이런 것들이 버텨낼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인구도 줄고 다른 생명들도 못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팀들은 2004년도에 또 한 번 책을 냅니다. 성장의 한계 30년 후. 32년 후인데 제목은 30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30년간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문제에 대한 생태위기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지구 생태계가 위기에 닥쳤다. 이미 위기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그게 없다. 그게 문제다. 그래서 이 저자들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지금 지구가 당면한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세계로 되돌아가는 거다.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 농업혁명을 일으켜서 문명이 생겨났고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산업혁명에 의해서 인간의 생산력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지만 이것은 무의식적인 혁명이었고 지금부터는 지속가능성 혁명을 해야 된다. 인간들이 의식적으로 스스로의 경제활동을 자제하고 그리고 경제의 잉여를 모두 나누어 가짐으로써 모든 인류가 보다 공평하고 화합하면서 살아야 된다 해서 이 저자들의 요구는 뭐냐면 지속가능한 세계로
돌아가려면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수준은 올려주는 대신에 인간 전체의 생태 발자국은 줄인다. 즉 경제활동은 줄인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잉여의 분배는 공평하게 하자. 그런데 이게 되려면 인류가 서로 더 존중하고 보살피고 나누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저자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생태 위기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낮고 각국의 정치 집단들 가운데 자신들의 생태 발자국은 줄이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제 활동을 감소시키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는 자국이 아니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프로그램에 지지를 보내줄 집단은 없다. 지지를 보내줄 정치 집단은 없다. 다 자국 우선주의다. 인류를, 지구촌 생태계를 하나의 전체로 보는 지도자들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수의 가진 자,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류와 무생명과 지구 생태계의 생존이, 존속이 위험에 빠진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치의 문제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 클럽의 창립자인 그 아우렐리오 페체이 박사가 지구를 지구호라는 우주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추락할 위기에 있어요. 지구호라는 작은 우주선이 추락 위기에 있는데, 그 추락 위기라는 사실을 다들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무한한 성장의 추구가 유한한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킬 위기점을 이미 지났는데 인류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고 단결된 자세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게 사실은 오늘날 지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뭐 동이냐 남이냐 서방이냐 비서방이냐 이 문제를 다 초월하는 문제예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화지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ultural lag이라고 하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자연에 대한 통제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은 부진하다. 예를 들면 인간은 핵폭탄 같은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만들어냈고, 또 뭐 AI 같은 엄청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산업활동이 인류 전체 그리고 지구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또는 인간 간의 협동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머리가 부족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뒤처져 있어. 이게 문화적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독일의 유명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철학자 있죠. 발터 베냐민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인간은 지금까지 그냥 그 엄청난 생산력을 추구해 하는데, 혁명! 그러면 무슨 뭐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 혁명은 브레이크다. 제동을 거는 거다. 지금 인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맹목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자본 축적하는 데 매몰되어 있다. 이것을 멈출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아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 있는 분들은 아는데, 말하자면 인류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의 존속을 가정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서로 대등하게, 공평하게 화합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굉장히, 그러니까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2004년도에 나온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국내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나온 초판은 워낙 옛날 책이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얼핏 봤는데 사실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30년대에 나온 이 책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도 포함이 돼 있고 굉장히 쉬운 말로 써 있기 때문에 꼭 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갈라파고스라는 출판사에서 하는데, 성장의 한계라는 이 화두는 적어도 자기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마지막 장이 무엇을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인류와 묻 생명과 지구 생태계가 지난 250년간의 그 맹목적 산업활동을 자제하면서 모두가 공생공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내놨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분들이 말하는 그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